이변호사님께서는 복지형 가족 신청을 보호하기 위한 세제적인 마음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오른쪽 이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우리나라 신청은 상당 신청이 압도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서히 가족 신청의 수요가 늘고 있고 또 그러한 가족 신청의 가족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잘 가르쳐 주셨고, 근데 이러한 가족 신청이 복지 목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세대상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이형무 변호사님께서 지금까지는 거의 없다가 최근에 현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루어졌고 이제 한 발짝을 내디디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싶다는 그러한 토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장애인 고양 신탁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되지 않는 이유를 5억 원의 정도 여기에서 찾으셨고 또 공익신탁도 도입된 이후에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는 이유를 이 공익법인을 통해서만 활용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하고, 그리고 수탁자가 활동을 할 때 수탁자의 집행 비용에 대한 세제성의 처리가 아직까지는 분명하지 않는 점이 이러한 활용의 한계를 초래한다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아주 제가 들은 발표 중에 가장 깨끗하고 이해가 쉽게 되는 발표가 생겼고, 이제 이 발표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구체적인 복지형 가족 신탁의 구조나 여러 측면에 대해서 그 발표에 대해서 이제 네 분이서 주제 토론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세대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네 분이서 토론을 해주겠습니다. 우선 토론하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은행의 팀장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법무법인위원회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오상민 법률사무소의 오상민 변호사님,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의 홍상준 관장님, 세제상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이재동 교수님, 직업능력개발원의 최영렬 박사님, 그리고 공주대학교의 박순우 교수님. 이상 토론자분을 소개시켜드렸고 이제 토론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배정식 팀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하나은행 백년 리빙트러스트 센터 배정식 센터장입니다. 귀한 자리 감사하고요. 앞서 오 변호사님께서 가족 신탁에 대한 구조,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관련 제도에 대한 한계점 이런 것들과 재현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토론자로서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보충적으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어떤 내용이 좀 더 이해를 도와드려야 될까 하는 내용과 재원적 측면에서 한두 가지 정도 추가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백년 리빙트러스트 센터라고 해서 하나은행이 이제 2010년도부터 2011년 개정 신탁법 이전에 법무부 유권회도를 받아서 지금 이제 고객들의 상담과 신탁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이제 약 10만 건 정도 신탁 해결이 됐고요. 금액이 1조 2천 정도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족의 이미 생활형 평균적으로 1,000만 원에서 1,200 정도가 됐기 때문에 금전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신탁, 그 다음에 또 맞춤형의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가 좀 분류가 돼서 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 좀 판단하는데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 발표해 주신 발표자의 내용을 좀 저희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3세대 혹은 4세대의 가정의 문제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지금은 이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로 나 혼자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 40대, 50대, 60대 그 이상이 되게 되면 가정에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부모의 상속 문제, 치매 문제, 그 다음에 아래 자녀의 증여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골고루 엮어져 있기 때문에 소위 이제 가족 신탁의 개념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본다면 이제 웰리빙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세대별로 전부 다 같이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3세대를 넘어서서 이미 4세대에 그 솔루션을 해결하는데 금융기관들이 이미 나서고 있다. 그리고 또 영업신탁뿐만, 상사신탁뿐만 아니라 민사신탁을 통해서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분위기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아까 이제 발표자분께서 유언과 신탁, 승계 문제 쪽에 이제 말씀을 비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유언장과 신탁이 실무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유입니다. 유언장을 아무리 공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집행을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는 그대로 집행하는 것을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언공증이라는 게 마지막에 작성이 된 유언공증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그 유언장이 마지막 유언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어서 결국 다른 상속인들의 모든 동의를 받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언공증의 현실적인 한계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번잡한 절차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금전을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이게 이제 신탁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고요. 신탁이 일본에서도 이런 절차들을 피하고 원하는 대로 신속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리분 관련된 내용이 이번에 이제 항소심까지 나오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상속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형 가족신탁의 대표적인 부분은 치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연간 상담하는 건수가 저희 센터에서 상담하는 건수가 이제 800여 건을 넘고 올해는 이제 900건 정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 유의미한 이제 변화를 저희가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시장의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상담하고 있는 그 내용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던 2017년, 그 이전에 2016년과 17년도에 유일하게 상담 내용이 증가했던 부분이 치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도 가장 많은 상담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치매를 대비하고자 하는 치매 신탁. 치매가 이제 걸리기 전에, 발병하기 전에 고민하는 가족들의 문제, 그 다음에 치매가 발생된 이후에 관리를 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상당히 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치매 관련해서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2천만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제 치매 국가 책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재정적인 어떤 부담을 유도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치매 목적으로 신탁을 하거나 어떤 예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의 세제적인 혜택은 반드시 필요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도 설정을 일본의 교육비 증여 신탁이나 양육비 지원 신탁처럼 일정한 한도 부여를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적립식의 목적으로 연간 뭐 700이든 1000이든 2000이든 일정 부분을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유도 효과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충적으로 설명을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파트 재건축과 신탁 부분인데요. 이건 이제 그 발표자분께서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점을 말씀을 해주셔서 요즘에 가장 많은 상담이 늘고 있는 내용을 제가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탁을 한다는 것은 이제 아파트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거고, 그 소유권이 넘어가면
조합 설립 이후에 최근에 이제 그 부동산 대책 이후로 조합 설립된 다음에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불가능한 혹은 최근에는 이제 내년에 조합 설립되기 이전에 실거주자 조합원들의 이제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2년에 이제 실거주 이런 대책들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신탁을 한다는 것은 소유권 이전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 제도와 그 조합원의 지위라든지 그 다음에 조합원의 지위 양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고 저희가 국토교통부라든지 구청에도 질의를 하지만 그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발표자분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련 법을 다 뜯어고칠 수는 없는 거고 최소한 신탁과 관련된 어떤 기준안이 될 수 있는 악유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관련 업법이 나와야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봅니다. 아까 이제 전세금도 마찬가지고 산업단지에 대한 신탁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발표자분께서 말씀하신 신탁과 결국 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한 관련 유관 해석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탁이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제 진입자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진입자들이 시장 초기에는 아무래도 신뢰성을 얻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신탁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금융기관과 재신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재신탁은 결국 신탁업을 받아야만 신탁 라이센스를 받아야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탁을 좀 더 쉽게 익숙하게 소비자들이 접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신탁 대리점 제도를 일본처럼 도입을 해서 신탁 대리점을 통해서 다양한 신탁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고 법에 대한 문제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자분께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신탁업법에 대한 제정에 대한 필요성들을 약간 관련 법규,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 그 다음에 신탁업, 재신탁과 신탁 대리점 제도, 그 다음에 이제 투자형 상품에 대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장기 노후 자산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가족 신탁, 복지형 가족 신탁에 있어서는 관련 법률과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발표자분의 의견을 제가 좀 이어주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아까 이제 생명보험 신탁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약간 마이너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금융권에서 오히려 소득이 없는 사람이 생명보험이라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본인의 자녀나 장애인들을 위한 노후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상품이 생명보험 신탁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제 자본시장법 103조 수탁하고자 하는 재산의 대상을 7가지에서 더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생명보험 신탁이 늘어나야 된다. 이제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일본의 이제 생명보험 신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가서 보니 그렇게 확장되어 있지 않더라. 규모라든지 그 고령화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자본시장법 제105조 금전의 운영 방법에 보험을 수탁자가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미국식의 생명보험 신탁으로 더 가야 수탁자가 기획이라든지 보험회사를 통해서 자유롭게 계약자, 수익자가 되는 세제적인 혜택 부분도 좀 이 두 가지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는 게 생명보험 신탁이나 생명보험 신탁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발표자분의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어떻게 다 토론한 다음에 발표자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법무부들 6월에 김상원 대표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달까지는 법무법이 바른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기 교수님도 제가 바른 소속이었는데 왜 이름이 소속이 바뀌었지 하고 의아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법무법인 가온이라는 그 조세 전문 스티커법으로 이직한 지가 이제 한 달도 아직 안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원래 조세를 주로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제 상속, 신탁 이쪽을 주로 하는 변호사다 보니까 같이 이제 일을 하는 신화될 거가 나고 나서 쪽으로 이제 옮기게 됐습니다. 노영표 변호사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가족 신탁의 법제에 관해서는 전반적인 그런 일정과 개선 방안들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저의 관심 분야인 그 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 그리고 이제 상속신탁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발표자께서는 그 주식신탁과 관련해서 이제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그 사례를 보면은 의결권과 배당권이 분리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이제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이제 논리적으로 의결권과 배당권은 모두 형식상 주주인 수탁자가 가지는 것이고, 신탁 계약에 따라서 그 수탁자가 그 의결권 행사 및 배당 재원의 분배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인지, 그 발표문만으로는 좀 불분명해서 의견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 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는 대단히 효율적이고 필요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자본시장법에서는 신탁업자가 주식을 신탁받은 경우에 그 발행 주식 총수의 15%를 넘는 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지금 막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뭐 주식 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를 거의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본시장법이 그런 그 15% 제한, 의결권 행사 제한을 하는 그런 어떤 이유나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일본이나 다른 외국의 경우에도 이런 제한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상속신탁과 관련해서는요, 유류분의 사전 포기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그 발표자의 의견에는 동감합니다. 저 역시 유류분을 비롯한 상속권의 사전 포기는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법제에서도 이것을 허용하고 있는 걸 굳이 우리만 금지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남용을 방지할 그런 제한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전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공정증서를 통한 것으로 방식상 제한을 둘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협의원하는 것처럼 법관의 면전에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자께서는 상속인 간의 협의로 유류분의 사전 포기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발표문에 적어 놓으셨는데, 상속인 간의 협의라기보다는 피상속인과 유류분권자 간의 합의로 그 포기가 가능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 간략하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가온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상민 법률사무소의 오상민 변호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오상민입니다. 제가 좀 이제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그 25개월짜리 쌍둥이가 있거든요. 제가 하나자산신탁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최근에 개업을 했었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개업을 하다 보니까 신탁 관련 이제 업무가 많이 들어옵니다. 신탁이 이제 세무 업무랑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세무 회계법인하고 같이 협업이 가능한 YNS 법률사무소에 다음 주부터 이제 또 소속이 바뀔 예정입니다. 네, 올해 좀 이렇게 제 신분이 많이 변화가 있는데요. 그것 좀 마치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복지형 가족 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적 개선 방안에 대한 노영표 변호사님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워낙 신탁 전문가로 좀 유명하신 분이셔가지고요.
제가 실제 실무에서 이제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민사 신탁, 특히 가족 신탁에 대한 법률 수요가 많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또 가족 신탁에 대한 용어를 서로 좀 다르게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용어 정의가 선행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족 신탁을 민사 신탁의 범주 내에서 수탁자가 가족인 경우에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요. 오영표 변호사님 같이 가족을 위한 신탁, 즉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그런 신탁의 경우를 가족 신탁이라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토론은 그런 취지로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영표 변호사님 발표 중에 이제 부동산 수탁 관련 제도 개선 부분은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부동산 전업 신탁자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많이 봤는데요. 상담을 많이 나가다 보면은 위탁자분들이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상사 신탁을 중도에 포기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복지형 가족 신탁의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한 오영표 변호사님의 제안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이 갔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총 3가지인데요. 좀 마이너할 점이 있지만 현행 신탁법이 이제 제3조 5항에서 재신탁을 허용하고 있지만 자본시장법에서는 본질적 업무 위탁 금지 규정으로 인해서 금융투자업자의 신탁회사의 재신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영표 변호사님께서 복지형 가족신탁 중 부동산 전업 신탁자의 재신탁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을 굳이 개발 신탁할 것이 아니라면 재신탁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만약에 그것이 꼭 재신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최초 신탁을 민사신탁으로 한 다음에 금융투자업자인 신탁회사, 전문 신탁회사에 재신탁을 하는 것은 가능하니까 굳이 이렇게 자본시장법 나름의 그런 본질적 업무 위탁금지 규정의 또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지 아니면은 어떤 제한적인 사유로 개정을 할 필요가 있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영표 변호사님께서 상속신탁, 즉 이혼대형 신탁에서 임차인이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 변제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이십니다. 그런데 신탁법상 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대내외적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기 때문에 위탁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이러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법리상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오히려 수탁자와 위탁자가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임차인들 간의 분쟁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신탁계약 안에 위탁자와의 임대차 계약에 수탁자의 동의 내지는 신탁계약에 위탁자에 대한 신탁재산의 사용대차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요. 제한적으로 이걸 인정하는 것이 어떤지 한번 발표자님의 좀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는 세법상의 질문이긴 합니다. 제가 오타가 났는데 2010년이 아니고 2020년이고 이제 2011년이 아니고 2021년입니다. 그 개정 세법안에 의하면 신탁수익권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고요. 신탁재산의 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게 되었고요. 또한 수탁자로서는 신탁수익권 양도 시 수익자 명부 변동상황 연세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세법안이 가족신탁이 어떻게 보면 활성화를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오영표 변호사님의 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발표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성민 변호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의원의 자본시장과의 홍상준 변호사님의 토론을 포디움으로 나와서 토론할 수 있습니다. 발표 내용은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저희 쪽에서 이제 신탁이라는 것이 사실 법제상으로 많이 이미 제한되어 있었는데
고령화 사회가 이제 진전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 신탁이 갖고 있는 그냥 유연한 자산 관리 기능에 좀 집중을 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조금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표 자료에도 조금 넣어주셨습니다만은 지난 가을에 이제 고령층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치매 신탁을 인지를 해서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하기도 했고 재산관리 기능이라는 그 기능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 신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연한 비이클이기 때문에 나오는 이슈이긴 한데 이제 다른 이미 지금 뭐 자본시장법 위주로 본다고 한다면은 운용업이라든지 다른 업종과의 이제 편충 문제나 기능의 어떤 이제 중복이라든지 규제 우회 가능성이라든지 이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고려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에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충분히 고려되면서 또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몇 가지 질문을 이제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제 앞에 토론 발제해 주신 분들께서 조금씩 말씀을 드리기도 하셨지만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신탁법에서 15% 의결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아까 지나가시듯이 말씀하신 게 일본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 신탁 재단을 통해서 이제 기업을 지배하는 데나 이제 과잉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제를 이해되는 만큼 완전히 풀어주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 해외 사례에서 어떤 식으로 예외가 인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가 어떻게 알고 계신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불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현재 이제 가족신탁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은 탓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기관의 보증이 서해되고 질권 결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제3자로 인정되는 형태의 신탁 형태에서 이제 아직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이슈를 이제 어떤 식으로 푸는 쪽을 좀 생각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조금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연금 쪽은 이제 조금 그냥 부언을 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돼서 신택형 주택연금 형태가 이제 허용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안들은 어느 정도 조금 커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재산 신탁의 기준 마련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 자본시장법에서 종합재산 신탁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은 측면이 확실히 있어서 재산관리 기능을 확장한다면 이런 부분을 저희가 들여다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종합재산 신탁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기준이라서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의 니즈나 어떤 실제로 저희가 목표하는 정책 취지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행령이 위임하지만 정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에서도 어떤 정도의 종합재산 신탁의 개념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 부분을 어떤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재신탁의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부동산 전업신탁사에 대해서만 재신탁을 언급을 하려는데 사실 이제 그 일반 가계의 재산관리 기능을 종합재산 신탁 같은 형태로 푼다 그런다면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투상품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형태의 재산이 수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분야에 대한 이제 재입탁 부분 이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집합운용에 대한 이슈를 좀 제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다른 법제에서도 이제 신탁을 통한 집합인양 이슈가 조금 이제 다른 기능과의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국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신탁을 통한 집합 운용을 허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게 국가 간의 발전 경로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정 금전 신탁, 그러니까 순수 금전의 신탁을 위주로 시장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집합운영을 허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우리 정책 취지나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방향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또 구체적인 그 제한이라든지 요건이라든지 방향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재산을 관리하고 이제 가족 신탁을 한다는 취지 내에서 제안해 주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만은 어떤 정도로 조화될 수 있을지 현재 다른 제도들과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의견 좀 경청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 여러분께서 이제 오영표 변호사님께서 발표하신 복지원 가족수의 설정을 위한 국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네 분께서 이제 토론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오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토론자분들이 워낙 신탁에 관심도 많고 많이 아셔가지고 살짝 긴장은 되는데 지금 이제 질문 위주로 제가 답을 좀 빠른 속도로 해보겠습니다. 금융위 이게 마지막 토론하신 금융위 홍상무님 토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15% 초과 외권 행사는 사실 이게 연정적인 취지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법문안에 자료에 입법자료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추측해 보면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의 자회사들이 이제 15%이고 거기서 추측이 추론이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가압 승계로 들어오게 되면서 기업 오너들이 주식 맡기면서 적고사 보고 알아서 하라고 신탁해서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의결권을 위탁자로부터 지시받아서 수탁자가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시받아서 행사하는 신탁, 그게 수탁자 재량 신탁이 아니라 위탁 지시를 받게 되면 그 자회사 조건에서 예외를 줍니다. 그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우리도 충분하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전세담보대출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신탁이 보통 이제 지금 하게 되면 상부신탁은 자익신탁이죠. 내가 소유권을 신탁사가 넘기지만 수익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권 담보로 대출해준대요. 신탁 재산이 아파트가 수익권으로 변경된 거기 때문에 수익권 맞을 것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보증보험 제도의 약관을만 수준해도 이 부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 종합회사신탁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뭐 저소득층의 일반 대중으로 봤을 때 가지고 있는 주택과 예금, 그다음에 뭐 금융자산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가계를 상정해서 우리가 수탁을 받게 되면 그게 종합해서 하나의 신탁계약 안에 복수 유형의 자산이 들어가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치매 신탁이든 유언대금 신탁이든 재산보호 신탁이든 장애인 신탁이든 다 해당될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결국 이제 이런 데서 그게 종합자 신탁인데 금전의 운용 방법은 지금 자본시장법 체계로 통제를 하시면 돼요. 금전에 주식을 담게 되면 주식 담는 거에 따른 이 투자금융 규제를 그대로 받으시면 되죠. 계약 체계에서 돈이 들어오지만 운용 시점에 그렇게 처리하면 되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고요.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면 예를 들면 뭐 3억 있으신 분 100분이 신탁을 했어요. 그 중에 금융자산 2천만 원씩 쭉 있거든요. 그걸 1대1로 관리한다는 사실 불가능해요. 신탁 보수가 좀 높아지겠죠. 그거를 1,000만 원짜리를 100명을 모아가지고 10억을 만든 다음에 하나의 자산으로 운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금의 풀링 집합운용인데 현행 규제 체계는 이제 과거에는 안 그래도 2004년부터 이제 바꿔가지고 풀링 되는 거는 신탁을 하지 마라. 펀드만 해라. 이렇게 이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규제를 뭐를 천정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막아버린 거죠. 그렇게 막는 게 합리적이냐? 합리적인 실수가 있죠. 정책적으로. 근데 복지신탁 행령으로 들어와서 보게 되면 일반 대중들이 1천만 원, 500만 원 넘는 이 재산 가지고 개별적으로 맞춤 운영하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신탁운용으로 구조를 가더라도 펀드를 적탈하거나 그런 구조가 안 나오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리고 특히나 신탁은 위탁자가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운용이 마음에 안 들면 나 빼라 할 수 펀드는 불가능하죠. 판매 아니면 불가능한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뭐 충분히 작동 가능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재신탁은 사실은 업무 위탁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금융위가 2012년부터 이제 범죄 업무 위탁 금지와 재신탁을 계속 같이 동일한 선상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재신탁은 사실 소유권을 아예 제3자한테 넘겨놓고
그 제3자가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부동산 신탁회사예요. 그럼 그리고 가계 기준으로 아파트하고 금융을 맡겼는데 금융은 신탁회사 잘 운영하는 신탁회사 하고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부동산 전업신탁사에 맡길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전업신탁사들은 그 아파트를 여러 채를 모아서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재신탁인데 재신탁이 왜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될 게 없죠. 업무 위탁을 제한시키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라이센스 잠탈 이슈가 있는데 재신탁 수탁자도 사실은 신탁업자예요. 그리고 금융기관 신탁회사보다 부동산 전업신탁사들이 훨씬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보호에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일단 보고 있고요.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배승센터장님 하신 것부터 제가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융위가 지금 이제 고민스러운 게 원래는 신탁업법이 자본시장법에서 통합되지 않는 법이었다가 자본시장법으로 억지로 구겨낸 거예요. 신탁은 혹시 알겠지만 부동산에 대한 관리 운영인데 왜 금융위가 관여하냐 이거 되게 웃기죠. 오히려 국토부가 맞는 거죠. 그런 시각에서 원래는 이제 신탁업법이 자본시장법에 들어가면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벤치마크에 있던 일본이 사실 신탁업법하고 금융상법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원래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자본시장법 흡수가 돼서 지금 안에 들어와 있는 구조인 건데 그럼 다시 또 떼내야 되나? 저는 사실 이거는 왜 민주주의가 좋은지 대통령제가 좋은지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제대로 어떻게 운영하는 데 말거든요. 그 몫은 금융위에 있는 거예요. 금융위가 얼마나 자본시장법 안에 있어도 부동산 신탁은 부동산 고유의 속성으로 규제하면 되는 거고 그 중에 금전을 운영하는 거는 기존의 금융감독원의 시각에서 금융위 시각에서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의 법안에 놓고 보니까 이게 가서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상속자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동 신탁을 맡기는데 이거 투자 세무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에요. 그걸 맡기는데 왜 뭐 투자 법률 규제가 적용되는 거죠. 되게 웃긴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운영의 범위와 명확하게 가이던스를 줘서 그걸 빼라. 부동산 수탁 받는데 왜 투자 세무를 해야 되느냐? 가지고 있는 사람 맡기는데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명확하게 가이던스를 줘가지고 금전의 운영 빼고 나머지는 다 완화시키면 자본시장법 안에서 무관해요. 그런데 자본시장법의 그 기본 틀이 금융을 운영하면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바라보시는 분이 머리를 두 개를 쪼갤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항상 계속 헷갈리는 거고 실무도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업법 분리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너무 큰 틀의 변화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자본시장 체계 하에서 명확하게 규제의 가이던스를 주고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탁법을 다시 분리하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보험착보 시작은 배승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보험자가 우리한테 금전신탁을 맡기고 우리가 보험사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보험계약자의 지위에 신탁회사가 되는 거죠. 이건 사실 이제 법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우리 신탁회사 분인데 왜 보험계약자가 됩니다. 그런 구조라서 아마 실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방식이 아니라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돌아와서 신탁회사에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 수익자를 신탁회사로 만들고 그러면 보험 기간 동안은 보험회사가 시장을 운영하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이 신탁회사에 돌아가시고 계좌를 꽂히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상속신탁이 작동되는 그런 구조로 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설계했어요. 요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작동하기 좀 편한 건데 신탁회사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간다? 그럼 보험금 납부금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느냐? 부터 해서 복잡한 이슈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쉬운 방법부터 우리 진행하자라고 해서 저는 보험청구권 양도 방식의 신탁이 chuy연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김상원 변호사님이 좋은 또 법리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 상법에서 의결권과 경제적 권리를 분리시키지 말라는 취지는 상법이 추구하는 단체법적인 역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이 사람이 주주가 누군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의결권을 누구한테 줘야 되고 배당 청구 누가 줘야 안 되잖아요. 근데 신탁을 해놓게 되면 회사 주주명부에 신탁회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결권 분리 문제가 회사 단위에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 의결권 분리 이슈와 동질화시키는 건 사실은 실무를 정확하게 조금 인지를 못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김상원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질문하시니까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신탁회사가 바로 오면 돼요. 주주명부에 신탁회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의결권을
행사를 받으면 되고 배당금이 나오면 신탁회사로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 뒷단의 문제는 신탁계약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 일본의 가압승계지원 신탁 구조이고 저는 상품화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5% 초과액 행사는 아까 전에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유류분 사전 포기, 일본은 가압승계 지원 신탁에서 유류분을 사전 포기를 하는 거에 전제로 가정법원의 허가와 그다음 우리나라 사자도 같은 그런 관청에 신고 등록 인가사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억지로 팔 비틀어가지고 유류분 포기약서를 쓰게 만드는 그거를 제도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아주 현명한 방식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가정법원 허가 정도를 넣어주시면 가정법 판사 앞에서 너 진짜 유류분 포기한 거 맞니?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고 마지막 질문은 저도 크게 고민 안 하고 쓴 내용인데 유류분 포기를 누가 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하고 상속인 전원이 같이 합의서를 쓰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유류분은 돌아가신 이후에 작동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현재처럼 상속인 간의 유류분을 주고받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상속인만 합의가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부모님들하고 자녀들이 다 들어가서 합의서 쓰는 게 좋겠죠. 그 오상민 변호사님 토론에 대한 발표를 재신탁은 아까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재신탁이 필요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주택은 근데 보통 이제 상가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임대 시설 관리를 해드려야 돼요. 특히나 건강할 때는 본인이 하는데 치매 걸리는 순간부터는 누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금융기관 신탁사가 받아서 하기에는 너무나 좀 어려운 작업이죠. 그래서 그거를 부동산 전업 신탁사에 맡겨서 갈 수 있는 그런 재신탁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파트도 뭐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여러 채를 모아서 한꺼번에 그 부동산 신탁사가 하는 게 맞고 일본의 재신탁도 대부분 부동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는 사실 이거는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임차인이 누가 되든 간에 예를 들면 제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제가 상속신탁을 체결하고 제가 수익자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두 채를 한 채를 임대를 놓고 싶은데 임대를 놓는데 임차인 보호 문제거든요. 임차인이 우선 면적권을 받느냐의 문제인데 소유자는 신탁회사로 돼 있고 임대 계약 주체는 수익자가 저경 위탁자가 수익자가 되는 거죠. 그럼 그게 현행 주택임차보호법에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럼 결국은 법무부가 해석을 깔끔하게 해주든가 실제로 봐서 아니면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뭐 이러이러한 신탁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우선 면적권을 부여한다. 수익자 기준 이렇게 해결하면 깔끔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자 명부 변동 상황 형태에서는 조금은 귀찮긴 하지만 필요하면 하셔도 제가 보면 뭐 가족 활성화에 큰 문제 부담은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에 대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